예, 오늘 한비자를 통해서 본 재앙학과 군주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된 김원준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으시고 우리가 이제 동양 사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 육아를 얘기를 하죠. 육아. 보통 누굴 얘기할 때 사람 어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뭐 괜찮죠? 라는 말은 육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튀지 않고 좀 나보다 어떤 앞서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나서지 않는 그런 성격을 육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육아를 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사유가 육아적 사유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저는 중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육아 쪽보다는 법과 라인이 강하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비자가 이 진시황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진시황이 어느 날 자기 그 옆에 있는 이사라고 하는 그 승상이죠. 재상하고 같이 있다가 진시황이 한비자라는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비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나라를 좀먹는 5마리의 좀벌레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육아라는 육아. 공자로 대변된 육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유세가, 세객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행가, 합종과 연행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유세객하고 종행가가 다 이 세치어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면 권문 세족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그 지방의 이제 호족들이라든지 이런 세족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상공인, 상업을 특히 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5마리의 좀벌레가 진시황이 생각하는 개혁을 다 못하게 만들고, 진시황이 생각할 때 이 5 좀벌레를 제거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 근데 그런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진시황이 왜 한비자를 만났을까? 핵심은 육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아에서 전통을 고집하고, 그 다음에 그 육아에서는 요임금과 순임금 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딱 봤을 때는 육아야말로 과거 지향적인, 과거를 늘 고수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쓴 사람과 만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에 뵙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자는 저와 동문수학을 한 한비자라는 친구입니다. 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한비자가 진시황을 만났어요. 만난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한비자는 선천적으로 말을 대단히 어눌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 더듬이 병이 있는 거죠. 어눌하다. 그러다 보니까 글은 굉장히 잘 썼는데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진시황이, 야, 그렇다면 그 친구를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원래 한비자는 진나라 출신이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한나라 출신인데, 그랬더니 이사가 그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자를 돌려보내면 후환을 남깁니다. 그러니 장차 후환을 남기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일도 꾸미기 전에
자객에 의해서 잡혔고 감옥에서 울분을 느끼다가 결국은 음독 자살했다. 이것이 사마천의 사기 노자 한비열전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대단히 불운했지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을 했죠. 법가란 말이에요. 법가. 그리고 그 법가의 계시자, 그걸 갖다 창설자가 바로 한비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비자의 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불아귀. 이게 뭐예요?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즉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것이 한비자의 생각이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왕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공평하다는 것을 한비자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한비자가 얘기하는 법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신상필벌.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갖고 있는 공정함, 이것이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비자는 생각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법과 술과 세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오늘 한 30분 정도 되시죠. 근데 그 법은 만민 앞에 공평하고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한비자를 얘기할 때 제왕학과 군주론, 통치술, 그 다음에 또 왕이 반드시 익혀야 될 책으로 얘기하냐면, 한비자는요, 술, 그 다음에 세. 그러면 법과 술과 세라고 하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기 때문에 한비자의 사유를 법치의 고전이면서도 제왕학과 군주론의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죠. 술이 뭐냐, 술. 우리 앞에 계신 분 어떻게 술수 좀 부릴 줄 아세요? 술수? 술수 어때요? 술수 좀 부려요? 잘 안 부리세요? 여기 술수 좀 부린다는 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비자의 시각에서는 이런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주가 법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주의 명이 제대로 신하에게 전달되고 신하의 그 법치를 위하는 신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간신이 존재하고 또 군주에게 아부하는 신하가 존재하고, 고로 군주가 제대로 법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하를 다스릴 수 있는 술수.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비자에서는요, 7칠자를 써서 칠술이라고 해서 칠술. 신하를 다스리는 7가지 기술, 술수. 그 다음에 육미. 신하가 군주에게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6가지의 방법. 그것이 육미, 6가지 기미를 살피는 것. 신하가 모반에 조짐이 있다든지,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한비자는 예리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의 사유에서는 법치 못지않게 이 술에 관한 생각이 분명하다. 그래서 한비자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비자는 거의 읽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공개적으로 다 숨어서. 왜? 왕이 이거를 읽는 거를 원치 않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자는 몰래 읽는 책. 그래서 금서 목록으로도 몇 번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금서.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법치를 하고 또 술수를 부리려면 군주가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예요, 세. 왜 집에서도 어떤 가장이 있으면 이 권세, 이 세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좀 권위가 좀 떨어지죠. 그렇다면 한비자가 말하는 세는 뭐냐? 강력한, 그냥 약간 추상적인 것 같지만 권세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 자리 위자. 즉 왕이라는 자리, 재상이라는 자리, 이런 것이 다 바로 한비자가 말하는 세예요, 세. 그렇다면 법과 술과 세, 이 3가지 축을 가지고선
그 한비자의 사상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중국은 내려오고 있다. 왜 그러냐? 1997년도에 중국 공산당 15차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법치국,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공산당 강령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필독서가 논어가 아닌 바로 한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의 핵심은 뭐죠? 갑을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 원래 육아에서는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육아는 수직 관계죠. 법치 앞에서는 수평 관계가 되는 거죠. 즉,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마치 이 화면처럼 토끼가 늑대 앞에서 잡혀먹겠구나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늑대가 뼈만 앙상에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늑대 뒤에 누가 있죠? 사자가 있다는 걸 늑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그런 관계다 이거죠. 바로 상대적인 관계이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법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한비자가 말하는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동상이몽 들어보셨어요 혹시? 무슨 뜻이에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그죠? 근데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위나라의 한 부부가 금슬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배 100필만 얻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배 100필은 너무 적지 않소, 이보다 더 많으면 안 되겠소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익시자장이 맺혀. 즉, 이거보다 더 많으면 당신이 장차 뭐를 한다? 첩을 산다는 거예요. 공감이 격하게 되시죠?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부가 같은 침대를 쓰는데 동상동몽할 것 같지만, 천만에 한비자의 시각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잠을 자는 부부지간이라도 동상이몽의 관계라는 얘기죠. 어때요? 공감이? 우리 저기 노란 옷 입은 분 제일 공감을 하시는데. 근데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육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군신유의, 붕우유신, 그죠? 예, 부자유친, 부자유친이죠. 그러면 신과 의와 친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비자는 무슨 소리냐? 부자유친이 아니라 부자무친, 붕우유신이 아니라 붕우무신, 이런 식으로 해서 군신유의가 아니라 군신무의. 군주와 신하 사이에 무슨 의로움이 있냐? 말도 안 된다.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냐? 부부도 이런데 어찌 군주랑 신하 사이에 의만 존재하냐? 한비자는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이로울 리자 있죠? 군주와 신하 사이, 군신유 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 어때? 공감이 되시죠? 네.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날 봤을 때 어때요? 이미 친구지간에 아니면 회사에서, 조직에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죠. 아마 이거 부인하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한비자는 지금부터 오랜 전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이 그림이,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야누스적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림 뭐 같아요? 바로 시험을 보는데 컨닝할까봐 이걸 씌워서 보게 만드는, 이거 얼마나 이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때 물론 한비자가 있었던 춘추시대 때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분명히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비자는요, 나라를 망치는 그 주범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가까운 자들을 규정을 해요. 가까운 자들. 아, 맞아요? 원래 나라를,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어떻게 가까운 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예, 부자, 부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데 한비자의 시각은 달라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그걸 갖다 이제 첫 번째를 동상,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 누구예요? 부부 플러스 첩. 첩이 많이 나옵니다. 첩. 옛날에 왕이 첩 없는 경우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뭐 대부도 그렇고, 예, 저기 다 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처와 첩을 동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즉 처와 첩은 군주에게 늘 베개 밑에서 얘기를 한다. 근데 이 한비자는 동상부터 시작해서 동상, 제방, 부형, 양왕, 그 다음에 민맹, 유행, 위강, 사방 이런 식으로 해서 8간을 얘기를 했어요. 8간. 예, 8간을 했는데 이 8간 중에서 첫 번째가 동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즉 처와 첩이야말로 군주랑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 군주랑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간신들. 이해 당사자인 신하들이 가서 뇌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진다. 고로 군주는 동상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제방. 제방은 곁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냐면 옛날에는 이제 군주 옆에 광대, 난장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군주 옆에서 개그맨,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우스갯소리 같은 거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군주의 그 환심을 사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간신들은 그냥 놔두지 않죠. 이 사람들한테 뇌물도 주고 여자들도 바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입속을 또 챙기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방, 즉 측근들이죠. 이 사람들 말도 군주는 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부형이에요. 부형은 누구냐면 군주의 간단히 말해서 친인척들이에요. 그러면 친인척들 같은 경우도 또 군주랑 같이 가까운, 그러니까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비자가 봤을 때는 동상, 제방, 부형은 군주랑 가장 지근거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위강이라든지, 위강은 뭐냐면 지방 호족들이 그 협객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죠. 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사방이라는 것은 사방의 이웃나라의 강대국들이에요. 근데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사해봤더니 동상과 제방과 부형에 의해서 군주가 시해되거나 군주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고로 결국은 이 가장 가까운 세 부류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비자는 육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군주의 최측근들, 육아는 여기서 이제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죠.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에서 여기서 뻗어나야 되는데 한비자는 그걸 규정해요. 즉 가까운 자일수록 멀리하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다. 어때? 우리랑 좀 사유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동상이 군주를, 처와 첩이 군주를 위할 것 같아요? 안 위할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위하죠. 예,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초나라에서 어리석은 왕이 누구냐면 회왕이 있어요. 회왕. 중국 역사상 상당히 어리석은 왕으로 꼽히는데 이 회왕한테 정수라고 하는 애첩이 있어요. 정수. 이 정수라고 하는 애첩이 상당한 모사꾼이에요. 모사꾼에서 사실은 초나라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나라에서 그 연행가인 장의가 왔는데 장의를 초나라 회왕이 그 친구 이 새치여가지고 우리 초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장의가 바로 그 다른 사람을 또 시켜서 이 정수, 이 여자를 포섭을 해서, 그러니까 뇌물로 해서 매수해가지고 이 정수가 다시 회왕한테 가서 장의를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초나라가 나중에 급격히 몰락하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정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수는 항상 호시탐탐 초나라 회왕의 사랑을 받기만 바라고 오랫동안 관계가 좋았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회왕이 어느 날 신첩을 들은 신첩. 정수가 이제 외모가 쇠하니까. 그래서 신첩을 남자들 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신첩이 왔죠. 우리 같으면 누굴 찾아가죠? 우리 같으면 왕을 찾아가겠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할 건데 정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흘밤 사흘낮을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들어온 수많은 뇌물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누굴 찾아갔을까요? 일명 신첩을 찾아갔어요. 신첩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자네랑 잘 지내려고 한다 했더니 신첩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경계하죠. 대번 경계하죠. 뭔가 왜냐하면 정수에 대해서는 이 정수가 거의 뭐 모사꾼이라는 걸 아니까 안 받아주죠. 경계를 하죠. 경계를 하고 계속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정수가 또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면, 어떤 것을 또 꾸몄냐면, 그 회왕의 호위무사이죠. 이 호위무사한테를 찾아갔어요. 이 금은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너는 즉각 시행해라. 그럼 내가 이거보다 2배를 더 주겠다라고 포섭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신첩하고 무려 한 달여 동안 계속 접근하니까 신첩이 나중에 마음이 풀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첩의 유일한 그 목적은 뭐죠? 왕의 사랑을 받아서 후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저를 사랑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애교 부리면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은 그 손을 가지고 입을 가리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첩이 계속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어요.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약간 좀 그죠?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왕이 계속 얘한테 내리라고 그래도 안 내려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정수를 찾아갔어요. 정수를 찾아가서 역시 뭐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 그 여자가 또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번에 새로운 신첩이 맨날 이렇게 웃는 데나 이해를 못하겠다. 딱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할까요? 왕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옛날에 남자들 몸 냄새 나죠. 몸 냄새. 그렇게 딱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녀의 코를 베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호위무사가 칼을 들어서 코를 싹둑 잘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한비자 설림 상편에 나오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처와 첩의 갈등 관계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입니다. 왕은 두 사람이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처와 첩이 갈등이 일어나면 누굴 욕해요? 사실 첩을 욕하고 그 다음에 처를 욕하고 하는데 한비자는 누구냐? 군주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비자의 시각은 처와 첩이 군주를 위할 것 같지만 천만에 그건 군주를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한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비자의 사상에서 법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비자는요 2가지를 얘기를 해요. 2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 군주는 2개의 칼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병이에요. 이병. 2개의 칼자루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형이고 형벌, 2번째는 은덕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이다. 이 2가지를 절대 신하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드는데, 자한은 누구냐면 신하예요. 송나라 때 사람인데 송나라 군주의 신하인데 이 자한이 어느 날 군주랑 같이 갑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백성들하고 신하들이 다 송나라 군주한테 다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한이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 백성들하고 신하들이 대왕께 이렇게 대왕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대왕께서 그 상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계속 상을 베푸시고 저는 백성들은
형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신이 형벌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송나라 군주가 얼떨결에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송나라 군주는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자하는 형벌을 가했어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같이 또 똑같은 장소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왕한테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굽신굽신해요? 자한한테 굽신굽신 거예요. 자한한테 굽신굽신 거리니까 자한이 조정에 딱 들어와서 칼을 들고 겁박을 했어요. 왕의 자를 내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줬습니다. 예, 왕의 자를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건 사례고, 두 번째는 이 전상이라고 하는 사람, 전상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간공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또 얘기를 해요. 마침 그때 그 흉년이 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들이 제대로 그 곡식 창고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이 관리들이 빼돌린다는 소문도 있고, 이러니까 이 전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께서는 벌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신은 지금 나라도 좀 어지러우니까 보듬어서 즉 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왕이 또 그 간공이 그렇게 하지 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 전상은 무엇을 했냐면, 말로 주고 되로 받고, 그 다음에 또 큰 섬으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의 1, 10배를 주고 하나만 받고 10배를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덕을 베풀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선 또 길을 갑니다. 길을 갔더니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백성들이 그 왕한테는 야유를 부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곡식 같은 거 막 던지고 막 이 정도로 해요. 근데 전상한테는 와가지고서 굽신굽신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상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조정에 들어와서 칼을 차고선 이렇게 왕한테 갔어요. 왕이 자리를 내놓으라고. 간공이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간공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한비자는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죠? 벌이죠, 벌. 두 번째는 상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하가 상을 가지고선, 이 상권을 가지고선 민심을 장악하고, 어떤 경우는 벌권을 가지고선 민심을 장악했다. 고로 군주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두 가지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댁에 가셔서 빨리 가셔서 회수하시고, 이쪽 두 분은 계속 그 권력을 갖고 계시고, 이쪽 분은 나머지 반까지 가져오시고. 이거는 왜 한비자의 그 사상을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용인해서는 안 되는, 말하자면 금서의 목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죠. 이것이 바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군주와 신하를 유구해서는 계속 얘기를 군신유의,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의로움의 관계라고 하는데, 한비자는 분명해요. 만약 군신의 관계를 늘 다툼의 관계를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설화가 있어요. 이런 일화가. 과객이 길을 가는데 돼지 한 마리가 있고 이 세 마리가 다투고 있어요. 과객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왜 싸워? 그랬더니 우리가 이 돼지의 살찐 곳에 있는 그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기죠? 그랬더니 과객이 야, 왜 싸워 너희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마리가 어리둥절해요.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야, 이 돼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달 뒤에 희생물이죠, 희생. 왕의 임금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옛날에는 소와 돼지와 양을 썼거든요. 그 중에서 한 마리로 해서 제단에 바쳐질 거야. 그러면 지풀에 그을려져서 돼지가 죽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한 달 뒤에 되면 어떻게 된다? 지풀에다 그을려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마리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물어봤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과객이 뭐라고 했냐면, 방법은 다 하나 있어. 네 친구들 다 불러와. 모든 이가 다 이 돼지의 피를 빨아먹어서 이 한 달 동안에 돼지가 삐쩍 마르게 되면, 옛날에 희생물로 해서 삐쩍 마른 건 안 썼거든요. 삐쩍 마르게 되면 돼지도 살고 너희들도 산다. 그래서 그때 이 세 마리가 휴대폰을 연락해가지고 다 해서
돼지도 살고 이도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누구냐? 군주고, 이 세 마리는 누구냐? 신하란 말이에요. 신하들은 끊임없이 군주를 죽이려 한다. 심지어 시해하려고 하고 군주를 위험에 빠뜨려 겁박하고, 근데 그거를 군주와 신하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한비자가 말하는 군신 관계입니다. 다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죠. 신하들의 암투도 굉장히 많아요. 신하들의 암투. 그래서 한비자에 보면 우리는 충신, 현신이라고 그러죠. 형신, 충신, 직신 다 얘기하는데, 현명한 신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현명하지 못한 신하가 있어요. 두 명의 신하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나라 문공이 무려 그 19년 동안 천하를 유랑을 합니다. 왜?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형제들 간의 견제를 받으니까 결국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조나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조나라 군주가 상당히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군주를 방문했는데 조나라 군주 밑에는 한 명의 현신인 그 숙첨이라고 하는 현신이 있었고, 이북이라고 하는 현신은 아니지만 상당히 처세에 능한 처신이 존재해요. 처신. 두 명이 존재하는데, 숙첨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관상을 아주 잘 봤어요. 중국은 관상이 춘추시대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관상을 보니까 이 진문공 중이가 그 천하를 장악할 수 있는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상이 뭐냐면 이 갈빗대 있죠. 갈빗대. 이 갈빗대가 빨래판처럼 통갈빗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통갈빗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옷을 한번 벗겨서 왔을 때 이 갈빗대가 통갈빗대면 그 즉시 극진하게 예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숙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옷을 벗겨봤는데 진짜 통갈빗대예요. 숙첨이 대왕 빨리 극진하게 예우해서 미래의 권력에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공공이 오만한 사람이 에이 뭐 겨우 공자 주제에 무슨 그거냐고 하면서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숙첨이 그 태도를 보자마자 그럼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서 후환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살벌한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신하가 또 한 명 있어요. 이북이에요. 이북이는 희북이라고도 하는데, 이북이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켜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이는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죽이지도 않고 그냥 예우도 안 하고 숙소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했어요. 숙소에서 있고 이북이는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갔어요. 아내가 이북이의 얼굴 표정을 보더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북이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당신은 그럼 왜 그분과 제2의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권력인 그 군주와 그 다음에 미래 권력인 중위와 왜 같이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소첩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면 좋소? 그랬더니 당신께서는 편지 한 통만 오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사과하는 편지를 딱 썼어요. 편지 한 통만 더 쓰고 나머지는 소첩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큰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항아리 밑에다가 뭐를 담았을까요? 역시 외국을 돌아다니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황금 동전을 절반을 깔았어요. 끝내주죠. 그 위에다는 음식을 딱 깔았어요. 그 위에다는 자색 옥,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색 옥을 하나를 준비해서 깔고 맨 위에다는 사과하는 편지를 딱 깔았어요. 4층으로 딱. 그러고 나서 사람을 시켜서 숙소 앞에다 딱 갖다 놨죠. 중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숙소에서 있는데 밖에서 음식 냄새가 폴폴 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봤더니 사과하는 편지가 있어요. 두 번째 옥을 딱 챙겼어요. 밑에 보니까 음식이 너무나도 있어요. 음식을 다 먹었더니 밑에 번쩍번쩍거리는 거 보니까 황금 동전이 반이 있어요. 이북이의
그 편지, 그 안에 이제 뭐 사실 아내가 보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북이가 보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그 중국 최초의 부정청탁 금지법을 지킨 사람이 바로 중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보내주신 음식 잘 먹었어. 편지 잘 받았어. 그 다음에 자색 옥은 내가 간직하겠어. 그러나 황금 동전은 돌려보내니 좋은 데 쓰시었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맨 편지 말미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훗날 혹시 나라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당신 한번 도와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무려 6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왕이 됐어요. 그때 중위의 나이가 62살입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조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대가 5만 명이라는 막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조나라의 성을 3중으로 포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왕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숙첨이라는 놈을, 숙첨이잖아요. 자기한테 자기 죽이라고 하는 숙첨이라는 놈을 포승줄로 묶어서 나에게 데려와라. 나는 그 자를 갈기갈기 죽이고 그 자를 본보기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또 명령을 내렸어요. 조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걸린 사람 딱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이북이가 걸리잖아요. 이북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6년 전에 당신한테 한번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당신의 집에다가 표시를 하시오. 그래서 이북이가 혹시나 해가지고 집에다가 깃발을 높이 매달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이북이의 집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그래서 이북이의 집에서 구제된 사람이 무려 7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00명. 혼내주죠. 역시 이걸 보면서 한비자의 생각은 뭐냐면 두 신하의 운명을 보면서 뭐를 얘기할까요? 사람은 처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천길 제방도 개미 구멍에서 무너진다. 들어보셨죠?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즉 어떤 일에 조짐이 있으면 그 조짐에서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고, 만약에 송나라의 군주가 그 당시에 예우를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양자택일을 했으면 송나라 군주의 운명은 그렇게 안 됐을 것이다. 한비자는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한비자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하죠. 어때요? 한비자는요, 신하는 너무 지나치게 군주의 미묘한 부분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죠? 알면 다친다고. 그죠? 네, 알면 다친다고. 근데 이 한비자가 제시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왜 있었던 전상이라는 사람이 저기 왕이 되기 직전에 시해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꾸몄냐면 자기 집을 이사를 했어요. 어디를 이사했을까요? 언덕 높은 산 중턱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짓고 나서 신하들을 사람들 그쪽으로 오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습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상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서쪽, 동쪽, 남쪽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습삼이의 집이 그 전상의 집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습삼의 집에다가 마침 나무를 아주 심어놨었어요.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밑에 남쪽 시야가 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상의 그 눈이 좀 찌푸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습삼이가 집으로 와가지고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빨리 도끼를 줄 테니까 나무를 다 베어라. 그랬더니 이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베고 나가는데 마침 습삼이 집에 친구가 와 있었어요. 상당히 그 똘똘한 친구. 그랬더니 자네 지금 뭐 하나? 그랬더니 나 있잖아, 아까 갔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베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네는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일세. 지금 전상이라는 사람이 높은 곳에 집을 졌다는 것은 무언가 큰일을 꾸미는 것이네. 전상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동태를 살피는 건 괜찮지만 자신의 동태가 살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 고로 자네 집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전상이 약간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자네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 것이나, 자네가 나무를 싹 베서 그 틈으로
전상의 집에 누가 오는가를 알게 된다면 자네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인들한테 다시 나무를 또 원상복귀해서 또 심게 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전상이 모반을 일으켜서 간공을 시해하고 사람을 결국 왕이 됐는데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예, 자기가 알고 있는 동태를 알고 있는. 근데 습삼이만큼은 어떻게 됐다? 나무를 다시 심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깊은 곳에 물고기를 아는 자는 불길하다. 즉 군주의 미묘한 곳까지 알면 그 사람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도 왜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고 적당한 거리, 특히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아주 너무 멀어지면 이제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면 결국 위태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한비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법과 원칙, 그런데 또 하나는 술과 새, 이런 걸 통해서 군주는 끊임없는 신하의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곁에 있는 동상이라든지 제방과 부영, 또 물론 당연히 이웃 사방의 이웃 나라도 도전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의 뻔한 이야기, 육아에서 말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그 당시에 난세를 평정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한비자의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군주가 법과 제도, 원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망령되게 노예하면 안 된다. 왜?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언정 절대 그 군주를 현명하거나 군주에게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는 끊임없이 본인이 신상필벌이라는 법칙을 가야 되고 또 군주가 신하들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잖아요.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대단히 멋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수 3만 불에 와 있고 저는 중국을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이번에도 최근에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중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지? 중국은 철저하게 실사구시를 가지고 가요. 실사구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틀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도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은 딱 두 글자예요.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그러면 부국강병이라는 그 말 자체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을 중산층처럼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한 군대를 얘기해서 21세기의 패권 국가로 만드는 것이 현재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과 이번에 무역전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을 얘기할 때 명실공히 G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겨룰 만한 막강한 양대 초강대국이라는 것은 부인의 여지가 없죠. 근데 그 중심에 바로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순자와 그 다음 한비자에서 나왔다는 거. 네, 한비자에서 부국강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을 관통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부국강병.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에 불을 끄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 나라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옆에 있는 수영 잘하는 친구가 구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멀리 제 나라 남쪽에 있는 오나라 물이 굉장히 많죠. 오나라에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나라 사람이 오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도, 그 다음에 바른 길로 하지만 이 정도라는 것은 이것이 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법과 술과 세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도가 있는 바로 권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로 이 리더십이 한비자가 말하는 군주론과 제왕학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비자를 통해서 본 제왕학과 군주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